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뼈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현아입니다. 저는 오늘 뼈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간략하게 골다공증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고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은요, 대략 한 200개 정도의 뼈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이랑 손에 많이 모여 있고요. 키 크고 굵은 뼈들은 인체의 중심부들에 들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고관절이라고 해서 엉덩이 뼈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옆으로 자른 모습입니다. 그럼 실제로 뼈는요, 어른들이 통뼈 하시지만 사실 통뼈는 없습니다. 사골 다들 삶아보셨죠? 사고를 한 3번 정도 우려나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비게 되죠. 거의 그 부분이 골수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과 바깥에 딱딱한 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 딱딱해 보이는 이 부분도 사실 딱딱하지가 않고 안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사실 왼쪽도 아주 정상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골에는 스펀지 모양처럼 구멍이 송송송송 뚫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구멍들이 더 크게 연결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연결하는 구조물들이 더 끊어지게 되면은 구멍이 더 크게 뚫린 뼈가 됩니다. 제가 우선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사실 모든 대부분의 병들이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나 형제가 앓았던 병들은 스스로가 앓게 될 가능성이 많은 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그렇고 고혈압이 그렇고 그런 것처럼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골절이 있었던 분들은 아들이 골절이 될 확률이 대략 2배고요. 언니나 여동생이 골절이 있었다 그러면 그 배수는 7, 8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 외우실 필요가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 중이나 또는 내가 과거에 골절을 입었다 하면은 스스로가 골절을 입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거나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병들은 다 살이 찌면은 나빠집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살이 빠지면 나빠지는 병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마른 분들은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평상시에 운동량이 적은 분들, 그리고 눈이 나쁜 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서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골밀도를 검사하는 방법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다 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하는 방법이 덱사입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방사선을 쪼이면서 골밀도를 계산을 합니다. 아주 복잡한 수식에 의해서 골밀도를 검사하게 되고요. 주로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뼈랑 척추뼈의 골밀도를 계산할 때 씁니다. 이 기계가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쉴드를 잘 해야 돼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 아니면 구비해 놓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팔에다 재는 골밀도 기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면적도 훨씬 적고 이렇게 사람이 눕지는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어디가 더 정확한 검사법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의사로서 생각을 할 때 골절이 일어났을 때 제일 문제시 되는 게 손일까요? 고관절일까요? 고관절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을 예측하려면 고관절에서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검사 기계가 훨씬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허리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요. 각각의 골밀도를 재고 평균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거는 고관절에서 측정을 한 건데요. 제일 잘 부러지고 부러질 때 문제가 잘 안 보는 부분이 이 제일 가는 요 목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러지기에 쉬운 부분들의 골밀도를 다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도 냅니다. 그래서 이런 레포트가 나가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나간다라는 것까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소나 아니면 이동식 차량에서 측정하는 골밀도는 사실
사실 방사선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없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발뒤꿈치에다가 초음파를 쏘서 골의 모습을 보는 방법입니다.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인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방사선을 사용한 방법보다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고 비용도 싸고 기계값도 싸고 들고 다니면서 잴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여성에선 65세 이상, 남성에선 70세 이상에서는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골다공증은 다들 여성의 병으로만 알고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한 7년 정도 더 깁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성한테 훨씬 많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려면 80이 넘으셔야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평균 수명이 80이 넘지만 남성분들은 80이 조금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마치 골다공증은 여자만 있는 병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한번 발생을 하면 남자한테서 훨씬 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경 보통 한국 분들은 50세 정도에 하시는데요. 그 이후의 여성들은 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골절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치료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합니다. 손목골절이 생기면은 당장 엄마가 손목골절이 생기면 집안 일을 하나도 못 하시겠죠. 다 붙을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리고 다 잘 붙습니다. 대부분 한 5, 60대에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척추골절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십니다. 다쳐서 생길 수도 있고 너무 골밀도가 떨어져 있는 게 저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흉곽이 짜부라드니까 폐기능도 떨어지고 소화기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키가 줄어들면서 허리가 꼬부라지는 변형이 오기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의학적으로 심각한 거는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내에 사망률이 20% 정도 되고요. 그 20%를 운이 좋게 넘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생존자의 반 정도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고관절 골절입니다. 치료는 다른 병들과 비슷하게 약물, 영양, 운동, 금연과 적절한 음주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약물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얘는 파골세포라는 애들인데 뼈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얘는 조골세포예요. 그럼 그 갉아먹은 그 자리에 조골세포들이 나타나서 갉아먹은 거를 다 메꿉니다. 그럼 새로운 뼈가 교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데가 한 3-4달 정도 걸립니다. 나이가 들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이 과정은 계속 일어납니다. 단 나이가 들은 분들은 그 파골세포가 더 일을 많이 해서 더 많이 갉아먹고 덜 만드는 거고요. 애들일 경우에는 조골세포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골밀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골세포가 뼈를 못 갉아먹게 하는 치료 방법이랑 조골세포가 뼈를 더 많이 만들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쪽은 그렇게 저희가 쉽게 쓸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친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약은 아마 포사맥스, 액토네, 파놀린, 맥스마빌 같은 그 파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골밀도를 높이는 약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많이 사용하다가 아시다시피 유방암이나 그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요즘에 조금 사용을 덜 하시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럼 치료를 하면 좋아지느냐 하면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왼쪽 뼈를 보시면 굉장히 그 구조가 얼기성기하죠. 근데 치료를 한 2년 했더니 이렇게 컴팩트하게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뼈에 충격을 가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쪽 뼈가 훨씬 더 충격에 망가지지 않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팔목골절은 보통 50대 정도에 생깁니다. 왜 팔목골절이 50대인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 70대에는 척추뼈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인데 치료를 안 하게 되면 70 내지 80대에는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북극입니다. 얘는 북극곰인데요. 길이 미끄럽습니다. 여기 그래서 얼음을 조심하시오라고 써있는데 북극곰이 넘어지는 장면인데요.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골밀도가 안 좋아도 부다치지 않고 중력 영향 받지 않고 사시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낙상이라고 하는데요. 낙상의 찬스가 있습니다. 50대는 왜 손목골절이 많으냐면 넘어지면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을 딱 짚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쪽에 손목골절을 입게 됩니다. 대부분 손목뼈의 제일 끝에 부분에 골절을 입게 되고요. 비교적 정신적인 상태가 전체적인 상태가 좋기 때문에 금세 잘 붙습니다. 그리고 캐스트를 하거나 스프린트를 돼도 길게 안 돼도 되고 보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넘어지시면요. 털퍼덕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격이 가해져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고관절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 다 이렇게 근육들이 싸고 있어서 아주 마르신 분 아니면 이런 뼈의 구조가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고요. 동맥들이 지나가고 그냥 생김새만 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잘 가늘기 때문에 부러지기도 쉽고 또 접촉면이 작기 때문에 부러지고 난 다음에 붓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러지기도 하고 여기가 부러지기도 하고 해서 어느 곳이든지 다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척추골절입니다. 아까 뼈 안에 구조물이 굉장히 얼기설기해지면은 아주 작은 충격 또는 한 번도 충격의 그런 손상을 입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 무너져서는 괜찮지만 두세 대 무너지면은 이렇게 자세가 굽어지게 되는 할머니 허리라고 다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하는 그런 허리가 되는 변형이 옵니다. 그럼 굉장히 위축되세요. 심리적으로. 이거 할머니가 정말 됐구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다 약물 치료로 예방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낙상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40을 넘었는데요. 40 넘으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이렇게 아플 때는 막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안 아파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아프면 정말 운동을 해야지 하고 또 하다가 또 이렇게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린 부분인데 낙상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이런 계단이 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의 낙상이 지하철 오르내리실 때 육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들 손잡이들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잡이들 공공장소에서 참 잡기가 찝찝하시죠? 그래서 가끔 씻으시면 되니까 필요하실 때는 이런 손잡이들을 잡고 이동을 하시면 낙상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끄러운 길, 이거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골밀도가 좋든 나쁘든 예외는 아니고요. 이 미끄러운 길들은 잘 치워주셔야죠. 그리고 이런 길을 움직일 때는 또 역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항상 겨울에는 손을 바깥에 꺼내놓고 장갑을 끼고 다니시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집안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매트 같은 게 깔려져 있거나 특히 욕실에 욕실 들어가는데 발 젖지 않기 위해서 깔아놓은 모파 같은 데가 많이 걸려서 넘어지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치우시고 그 다음에 보행에 걸리적거리는 물건들도 혹시 집에 없는지 한번 보시고 다 벽에다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십시오. 이게 화날 땐 괜찮은데요.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실 때나 이럴 때 많이 넘어지십니다. 그 다음에 집행이도 많이 보행이 불편하시는 도움이 되고요. 대부분의 낙상을 집안에서 특히 저희 이제 어머님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여기 위에 이제 물건을 꺼내려고 하시는데 집에 사실 이런 올라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다리, 2단 사다리, 3단 사다리가 요즘에 한 3, 4만 원이면 마트에서 다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대부분 안 사시고 집에서는 아들이 쓰는 도르래 달린 바퀴가 달린 의자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쫙 미끄러지시거나 또는 어떤 설정에서 많이 생기냐 하면은 멀리 있는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데 앞에 물건이 있을 경우에 그걸 이렇게 돌아가서 안 하고 거기서 욕심내서 집으시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흔히 낙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 이런 거 두고 쓰시면 훨씬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욕탕도 굉장히 낙상이 많이 일어나는 데인데요. 이 미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기본적으로 물기가 없이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안에 샤워할 때도 앉아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의자 같은 거 놓고 샤워하시거나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손잡이 잡을 수 있는 설치들이 돼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중 화장실을 가면 요즘엔 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에 보면은 손잡이들이 다 달려 있죠. 그런 정도의 시설이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구할 수 없지만 하도 이 고관절 골절에 의한 그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들 같은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패드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오는 충격을 막아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있는 양농 같은 데 계신 분들을 이 거들을 입힌 경우랑 입히지 않은 경우를 보면 입힌 경우에 훨씬 고관절 골절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마 기다리셨던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환자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의사는 약 주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굉장히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은 아기 때는 골밀도가 낮다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20살쯤 되면 거의 피크가 돼요. 그리고 한 40, 50대 때까지 골밀도가 안 줄어들고 그대로 있습니다. 50이 되면 폐경이 들고 남자들도 폐경 비슷한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다 보면은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게 되는 경우랑 칼슘을 덜 먹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경우에는 이 골밀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5% 정도 납니다. 그러면 5% 아마 애기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 5%가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노년기에 골절을 입을 확률이 반으로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러면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유 안 먹고 자랐습니다. 안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다 어렸을 때 다 못 드셔서 그 골밀도가 좋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럼 나이 들어서 먹으면 안 되느냐 하면 나이 들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칼슘을 더 드시면 어쩔 수 없이 골밀도가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둔화됩니다. 그래서 언제 드셔도 괜찮고 못 먹는 사람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칼슘은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요즘 연구에 보면은 체지방을 분해를 한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날씬한 체형을 가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연구들에 보면은 혈압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혈압에도 도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혹 보다 보면 제가 칼슘약을 아침에 처방을 하게 되면은 낮에 졸립다고 하세요. 낮에 병든단처럼 꼬박꼬박 졸게 된다. 왜 그러냐 그러시는데 칼슘이 신경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지만 아침에 드시면 막 낮에 조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녁 때 드시면은 또 나이가 드시면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고 얕아지기 때문에 제 저녁 때 드시라고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이게 숫자 나오면은 저도 싫습니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하루에 800 정도 먹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1000 먹어라, 1500 먹어라, 더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골밀도는 동양 여자들이 좋을까요? 서양 여자들이 좋을까요? 서양 여자들이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히 좋은데도 더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더 안 좋은데도 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1000 먹어라, 1500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 식사로는. 다 서양 사람식으로 바꾸자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취 가능하고 현실적인 게 어느 정도냐.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800을 제시를 한 거고요. 사실은 폐경 후 여성의 경우에 1000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를 먹고 있느냐고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먹기 전에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원래 먹어야 되는 양의 한 반 정도뿐이 못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요 위산이 줄어듭니다. 근데 칼슘은 흡수하는데 위산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위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먹는 게 적은데 흡수도 덜하니까 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럼 칼슘을 어디서 섭취할까요? 칼슘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칼슘은 여기 들어있는 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유랑 유제품, 그 다음에 어패류, 그 다음에 채소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콩으로 만든 제품들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가 채소에서 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반 이상이 우유와 유제품에서 옵니다. 우유는 다 아실 거고요. 유제품에는 예를 들어서 치즈, 우유로 만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구르트 이런 것들도 유제품, 또 아이스크림도 유제품입니다. 그런 것들로 섭취를 합니다. 이게 보면은 모유, 엄마가 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모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반 이상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한 3분의 1 정도가 흡수가 돼요. 근데 시금치에 들어있는 칼슘은 5% 정도니까 한 굉장히 적게 흡수가 되는 거죠. 매우 적게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셔야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 양 정도를 우리가 시금치 삶아가지고 무쳐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시금치를, 이 삶은 시금치입니다. 이게 한 컵이면은 이게 하나가 우유팩 하나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면은 우유팩 하나가 200cc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드셔야 돼요. 드실 수 있는 양입니까, 하루에?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시금치를 반찬으로 아침, 점심, 저녁 먹어도 요거 한 해요. 브로콜리를 드시려면 2개 플러스 3분의 1이고요. 치즈 드시나요? 치즈 굉장히 좋습니다. 살만 안 찌면. 근데 치즈 한 45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들어있는 칼슘의 양의 차이가 있고 또 흡수율에도 차이가 있고 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마트에 가갖고 뭐 얼마큼 있는지 봤어요. 이 제품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유, 요구르트, 뭐 치즈, 베지밀까지 해서 두부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들어있냐면요. 우유에는 우유 1cc에 1mg 들어있어요. 우유 한 팩이 200cc니까 200mg 들어있고요. 치즈 한 장에 200ml 정도 들어있고 요구르트에도 우유만큼 들어있고 아이스크림에도 우유만큼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먹으면 바람직할까를 한국영양학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적인 영양 상식인데요. 하루에 곡류, 전분류, 뭐 쌀이나 빵이나 국수라 이런 거는 4-5번 먹어라. 채소, 과일류는 그보다 더 한 번씩 더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채소,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콩류는 4-5번 먹어라. 그리고 우유와 유제품은 하루에 한 번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드셔야 800까지는 못 드셔도 500이나 600 정도는 하루에 드실 수 있습니다. 유지, 견과류, 당류 가능한 적게 드세요. 얼마 전에 호두랑 잣 좋다 그래서 TV에서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드시는데 굉장히 칼로리 높습니다. 거기서 기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살 안 찌시는 분들은 많이 드셔도 좋아요. 그게 그 불포화 지방산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살 쪄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드시는 게 좋고요. 식사일지를 한번 적는다고 치면 저희가 이제 비만 클리닉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식사일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보통 드시는 게 이 정도 되십니까? 하루에? 아침에 밥 3분의 1 공기, 소고기국, 김치, 오뎅볶음, 계란찜 드시고 점심에 식당에서 짜장면 한 그릇에다 노란무, 탕수육 6개, 사과떡, 커피 드시고 저녁에 밥, 총각김치, 된장찌개, 김치 샐러드, 생선구이, 시금치무침 굉장히 잘 드시는 거거든요. 삼시세끼 다. 그리고 또 자제분들 다 보내놓으시면요. 밥 3번 다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귀찮고. 이렇게 먹으면은 하루에 한 500mg 정도 칼슘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800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먹는데 500분이 안 들어오니 이거 나머지 300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아침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요즘에 또 어느 프로그램에서 고구마 좋다 그래서 고구마를 끼니를 대신하시는 분 많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으로 포장된 떡 있죠? 그거 간단하게 냉동실에 넣다가 데펴서 먹기 좋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나 2개로 때우거나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거든요. 이러면 300ml 들어와요. 그럼 아까 800이라 그랬는데 그 500은 어쩌실 겁니까? 식사량을 늘리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유와 유제품 드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도 안 되시 못 먹겠다, 설사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칼슘 드시면 됩니다. 칼슘은요 여러 가지 보충제가 있어요. 외국에 자제분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자제분들이 명절로 영양에 관련된 어떤 보조식품들 많이 주시죠. 그러면서 드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들어있는 게 칼슘이 다 같은 양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산 제품들은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라, 하루에 한 점이다, 2점이다, 한 번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부분이 외국에서 들고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외국의 코스트코나 뭐 무슨 비타민 샵 이런 데서 들고 오면은 한국 분들이 의사한테 갖다 줘도 얼마나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대충 막 드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많이 가시는 동네 주치의한테 들고 가서 이거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꼭 물어보시고 드십시오. 그래서 칼슘마다 같은 양이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꼭 확인하고 드시라는 말씀이라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넘는 거는 아까워하시지 마시고요. 다 버리세요. 그 약이 절대로 안 되고 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 영양제에도 칼슘이 들어있어요. 칼슘이 안 들어있는 영양제도 있는데 보통 드시면 한 100ml 정도, 200ml 정도 하루에 칼슘이 영양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칼슘을 드시면은요, 골밀도가 이렇게 다 좋아져요.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연구를 한 건데요. 3년 뒤에 칼슘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위에 줄은 드신 분이고 밑에 줄은 안 드신 분이거든요. 드신 분들은 3년까지 막 좋아지다가 딱 끊은 시점부터 안 좋아지세요. 그럼 칼슘은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네, 계속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드셔주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왜 우리나라 사람 800ml 먹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800ml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우유 한 컵, 채소류에서 한 500에서 100 정도 들어오고요. 두부, 그 다음에 치즈 한 장, 뱅어표 한 장 이렇게 하루에 매일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가능하지가 않지요. 이렇게 드시는 게. 이렇게 치즈 드시는 분 많지 않으시거든요. 특별히 포도주 많이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은요. 식사에서 칼슘을 많이 드시려면은 밥에 콩이나 다른 잡곡을 넣어서 드시면은 칼슘이 더 많아집니다. 두부 굉장히 좋습니다. 단백질 식품이면서 포화지방산이 없어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오히려 예방하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니까 두부 많이 드시고요. 된장찌개나 국에다가 두부 숭숭 썰어서 넣어 드시는 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도 저희가 두부 한 반모 정도 식사 조금이랑 드시도록 권유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이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육류로 단백질이 들어오면은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같이 따라 들어오죠. 그렇지만 육류가 아닌 콩에서 만든 두부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이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그리고 저지방 우유나 저지방 유제품, 그래야 살이 안 찌시니까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해조류에 칼슘 좀 들어있어요. 다시마, 미역무침, 멸치조림, 병어표. 멸치는 항상 집에서 덜 짜게 해서 볶아두세요. 그래서 몇 끼에 한 점씩 드세요. 유당 불내성이 아마 여러분 연세에서 가장 못 드시게 되는 이유가, 우유와 유제품을 못 드시게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 유당 불내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유가 들어가면 우유에 있는 유당이 소화가 안 됩니다. 안 돼서 장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우유만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 끓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유당 불내성이라는 건데, 이런 분들은 우유를 드시면 설사를 하시거나 배가 아프기 때문에 안 드세요. 그래서 더 칼슘 많이 결핍되게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먹기 때문에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안 먹다가 나이 들어서 갑자기 먹게 되면은 소화 효소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유도 대부분 반 컵이나 한 컵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은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량씩 나눠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랑 같이 우유를 먹으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좀 덜 부글부글 거리거든요. 그 다음에 치즈나 요구르트 등 다른 종류의 유제품도 꼭 우유 아니라도 됩니다. 치즈나 요구르트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유당 분해 효소가 있거나 아니면 유당을 다 분해를 해갖고 우유를 많이 만들어서 팝니다. 그 다음에 유제품의 칼슘 식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드시고 정 안 되면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 됩니다. 이거 마트에 가면요, 제가 이제 영양 공부를 한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전에만 해도 이거 사서 드세요 하면은 없었어요, 시장에. 그래서 서울우유에 전화해가지고 집으로 아주 부탁을 한 다음에 배달해서 드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종류 굉장히 많아요. 다 유당 분해해가지고 드셔도 부글 안 거리게 나온 거거든요. 맛만 맞는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거 집에서 신청해서 드셔도 되고, 마트에 가서 떨어지면 가서 사셔 드셔도 좋고 하시면 되고,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제품들은 밤에 자기 전에 우유팩을 열고 유당 분해 효소를 집어넣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분해가 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을 때는 이게 지금 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유당 분해된 거 드시면 됩니다. 요구르트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유도 잘 맛이 없으시고요. 치즈도 잘 못 드세요. 그러면은 한국 여자분들 뭐 드실 수 있냐면 요구르트는 많이 잘 드시더라고요. 요구르트 집에서 만들어서 드시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다른 거 다 못 먹겠다 그러면서 집에서 플레인 요구르트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안 만들어 봤는데, 우유를 중탕하고 난 다음에 떠먹는 요구르트를 마트에서 사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넣는 이유는 그 안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넣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잘 저어주고 난 다음에 전기밥솥에다 놔서 12시간 정도 두면은 약간 시큼한, 하지만 하나도 달지 않고 설탕도 첨가 안 된 그런 요구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드시는 거는 칼슘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유산균도 많이 장에 들어가니까 장 운동에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칼슘 강화 우유가 요즘에 칼슘 강화 제품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리얼에도 강화를 많이 하고요. 우유에도 많이 강화를 하는데, 보통 우유에 한 2배 정도 더 많이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유 조그만한 거 한 팩으로 먹으면 200mg 정도 칼슘이 들어오는데, 칼슘 강화 우유에는 한 300 내지 400 정도 많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칼슘 보충제를 이제 제가
포사맥스나 액톤을 처방하면서 같이 많이 드려요. 이유는 사실 그렇잖아요. 포사맥스 같이 골다공증 치료제들은 어떤 약들이냐 하면은 집을 짓는 연장과 같은 약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벽돌도 있어야 되잖아요. 칼슘이 있어야 그걸 뼈를 만드는데 칼슘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면은 연장만 있어서는 집이 지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칼슘을 같이 드리게 됩니다. 칼슘과 골다공증 치료제를 같이 드리는데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이 가스 차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변비 생기세요. 온몸의 신경을 안정화시키다 보니 장신경도 안정화시켜서 약간의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칼슘 알들이 사이즈들이 다 큽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아침에 반알, 저녁에 반알 드시거나 또는 식사 후에 드시면 제일 위장 장애가 적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드실 때는 아까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칼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연산칼슘, 탄산칼슘 뭐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탄산칼슘은 이게 산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위산이 없기 때문에 위산이 없어도 흡수가 잘 되는 구연산칼슘 제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자서 알아서 사시긴 참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제 의사분이랑 주치의분이랑 상의를 하셔서 적당한 제품을 구입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500까지는 안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 2,500까지는 잘 안 드시고 드실 수도 없으세요. 500짜리 5개 먹으면 속도 막 부글부글거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못 먹어서 문제지 아직 많이 드시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D도 칼슘만큼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요, 비타민이 하나인데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근데 다른 비타민은 다 먹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D는 그 햇빛만 이렇게 노출을 하면 몸에서 저절로 생기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는요, 일단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골밀도를 증가시켜주고 또 근육을 도와줍니다. 근육이 아주 기능을 잘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거나 비틀거리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또 낙상을 예방하니까 결국은 골다공성 볼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비타민 D는 안 드셔도 돼요. 충분히 만들려면 여름에 이렇게 나가서 선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일조량이 적지요. 적기 때문에 여름에 죽어라고 나가서 벗고 햇빛에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한여름에 까맣게 그을면 겨울에 감기 안 앓는다고. 여름에 많이 그을러 놓으면은 그때 생긴 비타민 D가 또 면역에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모자르면 면역이랑 관련된 암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많이 까맣게 그을리면 비타민 D가 충분히 겨울에 쓸 만큼 형성이 되죠. 그럼 겨울에 감기가 덜 걸린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실 때 그냥 안 나가시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보호막을 치고 나가세요. 바깥에 나가실 때 우산 드시고 모자 쓰시고 그다음에 코끼리 코같이 생긴 거 거의 눈만 나오게 하고 나가시고 그다음에 UV 프로텍션 되는 잠바 입고 나가시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얼굴에 선스크림 바르고 나가시면요, 선스크림 없이 바르고 나가면은 이렇게 많이 비타민 D가 생기는데 선스크림 하고 나가시면은 자외선 차단제 거의 안 생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을 노출했을 경우에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이 조금 덜 생깁니다. 비타민 D는 하루에 1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굉장히 맛 없습니다. 생선 간류 좋아하세요? 기름진 생선 안 좋아하시죠? 난황, 버섯, 비타민 D 강화식품, 시리얼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이 참 맛이 없어요. 약간 먹으면 구역질이 나기 때문에 비타민 D 제제들이요, 다 약간 먹으면 역겨워요. 이런 비슷한 맛들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적절한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의 복병이 바로 이겁니다. 햇빛을 많이 쬐시면은요, 광노화가 생겨요. 이렇게 아주 굵은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검버섯 같이 피부 색소 침착도 생기죠. 이거 되게 싫어하셔서 피하시는 거죠. 또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은 이건 피부암인데 피부암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비타민 D가 많이 몸에서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많이 노출되면 또 암도 생기고 늙는다고 했으면 도대체 절충점을 어디서 찾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햇불 노출량은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한 번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온몸을 다 벗고 나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팔과 다리 또는 얼굴과 팔, 얼굴은 싫어하시니까 팔과 다리 정도를 이 정도 노출시키면은 쓰시기에 충분한 비타민 D가 생깁니다. 그럼 이것도 하기 싫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엔 칼슘과 비타민 D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 약을 드시면 됩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저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요. 드실 때 커피 많이 먹는 사람은 스트레스 관련성 질환으로 사망을 더 많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거든요. 낮에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졸릴 때 뭐 그런 차원인데, 커피를 드시게 되면 이제 커피가 다른 문제도 일으키지만 지금 저는 골다공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칼슘을 배출시켜요. 흡수를 안 시키고. 근데 그 양이 이제 막 산수를 잘 하시면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 칼슘 흡수율이 20% 정도는 칼슘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면 커피 한 잔당 4g 정도의 칼슘이 빠져나가고, 이거를 그럼 우유 양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 어른 숟가락이요. 그게 한 13cc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3cc 정도 되는데 그거 2숟가락 정도를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카페오레로. 그렇게 되면은 커피로 인한 칼슘의 배출량 정도가 카페오레 우유에 의해서 자연히 극복이 되는 거죠. 이 정도에서 드시면 되고요. 술은 좋아하시죠? 하루에 남자 2잔, 여자 1잔까지는 이거 뭐 심혈관 질환에도 그랬고 유방암에도 그렇고 이 정도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음주자보다 골밀도는 사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술을 안 하시는 분이 오늘 백병원에서 나와서 강의를 들었더니 매일 술을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하래. 그렇게 하시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매일 이 정도 반주를 하시던 분이 골밀도를 걱정해서 끊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갑자기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더 이상 드시게 되면요, 칼슘 흡수도 안 되고 사용도 잘 안 되고, 또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골세포의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골밀도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거는 뭐 그 골다공증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도 좋지 않으니까 많이 하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량음료가 아이들 이빨에 안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러는데 고릅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뼈에도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청량음료를 드시면서 우유와 유제품 또는 오렌지 주스 같은 다른 몸에 좋은 많은 음료를 드실 기회가 줄어들죠. 녹차랑 커피가 대부분 이렇게 같이 선택되게 돼 있으면 커피를 드시면 녹차를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청량음료는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뼈에 관련된 영양소를 정리를 해보면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에너지, 비타민 C 많이 드셔야 되고요. 소금은 가능한 한 적게, 카페인 적게, 흡연, 비타민 A는 덜 드시는 게 좋으세요. 수요, 단백질은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맨날 식사하시면서 이거 항상 내가 아침에 단백질을 먹었으니까 저녁엔 좀 줄여야 돼. 이렇게 안 되죠, 사람이. 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식사를 하시면 되느냐면요. 기본적으로 몇 개 이런 거 드세요. 그리고 야채와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등푸른 생선, 이건 뭐 심혈관계 질환도 좋고요. 꼭 등푸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흰살 생선이 비싸서 그런데요. 생선 드세요. 생선 드시고 그 다음에 콩이랑 두부 드세요. 드시고 몇 개 한 번씩, 아까 뭐 생선도 좋고 콩도 좋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살코기 드셔주셔야 됩니다. 연세 있으시면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이 유지가 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단백질 파우더 먹으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굉장히 나이가 드실수록 중요한데 나는 골밀도는 뭐라고 모르지만 어쨌든 뭐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의사가 고기는 먹지 말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드시게 되면은 근육이 유지하는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력도 떨어지세요. 나이 든 분일수록 고기를 좀 드시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적은 그런 부분으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가 입에 안 맞으면 생선 드시면 되고, 콩류, 그 다음에 두부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우유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라서 관련이 없는데 들고 나왔고요. 이게 이제 뼈입니다. 무릎뼈예요. 그리고 무릎뼈는 무릎뼈랑 뼈끼리 부딪히면 부두두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관절에 연골로 위아래를 한번 쌌습니다. 쓰고 사실 그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이제 관절 강이고 여기는 뼈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안에 콜라겐이나 글라코사민이나 콜라겐 이런 것들이 연골 구성 성분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이 부분이 닳아서 생기는 겁니다. 골밀도랑 전혀 상관없으세요. 근데 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들고 나왔냐면은 자제분이나 외국에 계신 친지분들이 한국으로 제일 많이 보내는 영양제 2가지 중에 하나는 아마 종합영양제를 제외한다면 제 생각에는 글루코사민이랑 콘드로이친이고요. 또 하나는 오메가3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저한테 들고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이거 먹으면은 골밀도는 어떠냐고 물었는데, 요거는 그 무릎 안에 들어있는 아까 그 무릎을 싸고 있는 연골을 보호하는 그러한 건강보조식품이지 골밀도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집에 이게 있으시면 드세요.
그래서 드시면은 아주 심한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안 되지만 경한 경우에는 통증을 많이 완화시켜 준다고 연구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영화 다 보셨나요? 이렇게 뚱뚱한 아가씨가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날씬한 아가씨로 변하면서 생긴 어떤 해프닝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이 찌면은 대부분의 병들에서 안 좋은데 유일하게 살이 찌면 보호되는 병이 골다공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반대로 살이 빠지면은 골 밀도가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드시면 중년기를 넘어서는 체중이 유지가 되는 게 좋으세요. 빠지면 안 좋아요. 골밀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년기를 넘어섰을 때 약간 통통하세요. 그래서 의사가 살을 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골밀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빼지 말까요?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되죠. 체중이 감소하면 골밀도가 감소하지만 근력이 강화되면 골밀도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굶어서 살 빼시지 마세요. 움직여서 살 빼셔야 돼요. 운동하셔서 살 빼셔야지.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TV에 많이 소개되신 어르신입니다. 몸짱 어르신이죠. 운동하면 골밀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골밀도도 좋아지고 또 하나 좋아지는 거는 근육의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낙상을 덜 하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려는 순간 민첩하게 탁 쓰시는 거죠. 체조 선수들처럼.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 골다공증, 골절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이거는 올림픽 종목들을 우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시죠. 그럼 이건 앉아서 팔 많이 쓰는 운동이죠. 그럼 팔 골밀도가 좋아집니다. 엮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엮기가 온몸에 무게를 주기 때문에 팔 좋아지고 이 허리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쓰는 그 부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재밌는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래야 계속 하시거든요. 과격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운동이라는 게 너무 과격한 운동은요.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독감이라도 걸려갖고 안 하시게 되시면요. 굉장히 급속하게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하지 않은 운동으로 찾아서 재미있게 하셔야 또 계속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운동 하세요. 요가도 좋습니다. 근데 최소한 땀은 좀 나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비지땀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라도 등에 이렇게 촉촉하게 구슬땀이 맺힐 정도의 운동량은 돼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럼 뼈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잘 드세요. 편식하지 말고 매 끼에 단백질 식품, 생선이나 두부나 육류나 한 가지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채소와 과일을 매 끼에 드세요. 그 다음에 매일 우유와 유제품 드시고요. 과음은 피하시고 금연하셔야 되고 인스턴트 식품은 뭐 이래저래 이거저거 많이 안 좋은 것도 나오죠. 그러니까 드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드시지 말라고 얘기하면 제가 혼날 테니까 과도하게 드시는 거를 줄이시고요.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 체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적당량의 일광 노출을 해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거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